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60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과 후원자 명단을 맡은 너굴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한 거군요. 네. 저는 따로 담당은 없지만 주로 와서 말만 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저는 편집 담당하고 있는 CP입니다. 네, 저는 방송 준비 주로 하고 있는 낙교시라고 합니다. 우리 되게 어색하네요. 그치? 자기소개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어차피 지금 시청자 없는 상태에서 한 번 들어오시면. 엄청 어색하네. 네, 저희가- 9월 첫 주라서 오늘 또 후원자 명단 저희가 소개할게요. 페이트리온에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DG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성님, 애쉬팔사님, 알프레덕님, 다니엘리님, 엄기성님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거의 처음 소개한 건가요? 하다 안 하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거의 약간 좀 불친절한 방송이 돼가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보자고. 앞으로는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약 이야기 하는 거죠. 네. 제가 다시 장애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장애라고 해야 되겠죠? 오류? 이것도 장애일지 네. 않을까요? 알약 입장에선 장애죠. 음. 완전 아, 큰 장애. 우선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할까나?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는데 알약은 이제 이스트 소프트? 옛날에 제가 알기로 이스트 소프트였는데 지금은 이스트 시큐리티로 분사가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이스트 시큐리티의 알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윈도우를 네. 안 쓴 지가 오래돼서. 네. 이제 백신 프로그램이죠. V3 이런 것처럼 백신 프로그램인데 백신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뭔가 바이러스나 뭐 랜섬웨어나 뭐 이런 게 오면 차단 걸잖아요. 차단 거는데 최근 이번 주죠. 이게 30일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인가 뭐 그쯤인데 어떤 정확히 내부 사연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윈도우의 실제 내부 시스템,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랜섬웨어로 착각해서 이제 저도 기사로만 봤는데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니까 뜬 것 같아요. 이거 차단할까요? 같은 나오니까 사용자들은 그냥 오케이 하다가 이제 윈도우가 먹통이 되는 사태까지 발생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리가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윈도우 쓰면서 알약 쓰시는 분들은 큰 난리를 겪으신 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그러니까 윈도우의 기본 프로세서를 랜섬웨어로 인식해가지고 그걸 걸면 이제 윈도우가 안 켜지고 재부팅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없는 약간 이런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 그 알약이 원래 개인한테는 공짜잖아요. 그렇죠. 개인한테 그 공짜로 배포되는 버전에서만 발생하고 음. 기업이 사는 기업용 제품에서는 발생을 안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떻게 보면 기업용에 더 빡세게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건지 이게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는 분도 이제 회사에 윈도우 PC 쓰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렇죠. 네. 그분들이 알약을 다 설치해서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라이선스 위반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업용에는 쓰면 안 되죠. 그죠? 안 원래는 된다고. 안 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구분 없이 쓰니까 무료로 설치해서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회사에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 랜섬웨어 걸렸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를 다 빼라. 그리고 랜섬웨어가 되게 퍼지기도 빨리 퍼지고 되게 악성이면은 막 하드디스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막 조작시켜서 좀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 하고 있다가 알약 오류라는 걸 발견하고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서 그냥 켜서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백신 기업령이 저희도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더 작은 소규모 회사들은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근데 저도 이제 한 몇 년 되긴 했는데 윈도우 쓰기 최근에 몇 년 쓰는데 확실히 많이 바뀐 건 느껴요. 예전에는 알약 같은 거 필수로 깔아야 되잖아요. 개인용 그쵸. 컴퓨터에. 근데 요즘에 윈도우 디펜더라고 기본 탑재비 어느 정도 성능이 좋다? 아, 그쵸. 그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이런- 좋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고 사실 성능이 좋다 그래도 사실 믿음이 안 갈 수는 있는데 그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개인이 쓸 수 있는 백신 중에 깔끔하고 좋은 애들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우리가 많이 하는 메가티, 노턴 이런 애들이 약간 너무 이상한 회사 뭔가 제품이 돼버렸다고 할까? 메가피 막 이런 거 될 거 사면 막 깔려 있는데 막 왠가 팝업 다 띄우고 워크롭에 노턴도 설치하면 메가피가 자동으로 네, 맞아요. 번들로 그렇고, 설치되더라고요. 노턴도 그렇고 엄청 귀찮게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알약이 진짜 깔끔해서 아마 이제 윈도우 디펜더 잘 모르는 분들은 알약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기사도 보니까 이 이유는 선후 관계는 모르겠지만 이 알약 홈페이지가 안 들어갔었다고 이거 장애났을 그래요? 때도 사람들이 해킹당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마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접속해서 들어가서 그런 거 많이 아닐까 접속해서 그렇겠죠. 그런 생각은 좀 드네. MAU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군요. 근데 홈페이지는 MAU 만들어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뭐 어쨌건 방문자 수가 한 번에 확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오탐은 백신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오탐이라는 게 이제 잘못 탐지를 한 거잖아요. 아, 근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 백신 아닌데 애드블로커 같은 거 설치했을 때 걔네가 약간 좀 그 텍스트 배칭을 하거든요. 그럼 애드가 들어가면 막는 거예요. 그쵸.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왜 안 되지? 막 이럴 때 되게 많았죠. 그런 거 되게 많고 저희도 제품 중에서 이제 일부 페이지가 그냥 애드가 들어가 있어 홈페이지 주소에 그럼 그걸 다 차단해 버리니까 거기에 SM만 다 안 뜨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 사용자만은 그래서 보니까 그거였던 거죠. 그 애드 블로커가 있어서 그 사용자들은 그 CSS나 이런 게 다 깨져서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 사이트를 이제 저런 식으로 오탐해가지고 그냥 멀쩡한 사이트인데 이상한 것 같다 차단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백신도 저렇게 자주 뜨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뭐 로직을 잘못 넣었다든지 그런 뭔가 탐지 대상을 잘못 집어넣었다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한 게 아닌가 싶긴 한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윈도우 메인 프로세스를 다 랜섬웨어 취급한 거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바이러스 걸렸습니다도 아니고 랜섬웨어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거에서 랜섬웨어 걸렸다고 하니까 좀 당황했겠다 싶긴 한 것 같아요. 1,600만 명이나 사용자가 된다고 하면 좀 조심해서 뭔가 까나리 배포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적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모를 것 같은데. 모르려나? 한글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백신 그 갱신 업데이트를 모든 사람이 바로 안 하고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나름 된 게 아니. 근데 약간 이런 류의 버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스트 소프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패치 서버가 해킹 당해가지고 문제 맞아요. 있었던 적도 있고 사실 뭐 알약 이스트 소프트뿐만 아니라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실제로 1,600만 명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이제 누적 다운로드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될지는 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약간 다운로드 수로 과장된 게 아닌가?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7년 기사에 누적 다운로드 1,350만이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 막 엄청 핫한 프로그램은 아닐 것 같고 옛날에 이제 많이 썼잖아요. 이런 식의 서드파티라고 해야 되나? 백신 공짜로 주는 것들을 이게 또 그리고 한동안 백신이 약간 유료화 같이 유료 안 깔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무료 찾다 보면은 뭐 네이버에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네이버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고 네이버도 하다가 이제는 없어졌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이버 백신 만든 적 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유행하던 시기가 있는데 CP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윈도우 11 넘어가면서 윈도우도 엄청 맥 같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렇죠. 그런 거 심해지면서 윈도우 디펜도 엄청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방해만 되는 그냥 거기 있는 것만 잘 따라도
네트워크 막아버리고 문제 없으니까 랜섬웨어 걸릴 일은 많지 않은. 랜섬웨어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뭐 잘못 연 게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윈도우 업데이트까지 좀 안 된 경우에 그렇게 퍼지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뭐 생각만큼 크진 않을 수도 있겠다.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근데 이제 많이 쓰는 회사,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확실히 많이 쓰는 걸로 알아서 불안하니까 또 보안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면 저희처럼 뭐 비트디펜더나 뭐 또 몇 군데 엄청 비싼 데 있잖아요, 회사들이 쓰는 거.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사실 기업용을 써야지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잘 업데이트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공개용이고 공짜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네. 기업에 뭔가 이게 심각한 피해가 있어도 아마 그거 피해 보상 청구를 못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약관에 그쵸. 안 맞게 썼으니까 지금 막 기사에도 보면 연말이라서 뭐 작업 보고 작업하려고 뭐 파일 남겨놨던 거 뭐 날라갔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저도 이거 보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왠지 하드디스크 뽑으면 파일은 다 살아있지 않을까? 디스크에?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윈도우가 안 뜬 걸 뿐이지 다행히도 그 디스크 다른 데 꽂으면 아마 혹은 윈도우를 재설치하는 그 있잖아요. 네. CD나 USB 넣고 그거 있으면 다 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수동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했네요. 배포해서 그래요? 배포 안내 살짝 보니까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를 못 켜는 사람과 컴퓨터는 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안 끄고 예, 추가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동해서 그거를 실행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차단된 거를 말씀하신 대로 파일 같은 건 다 살아 있고 프로세스 죽여놓은 걸 거라서 그거 풀어주면 이제 동작할 것 같고 부팅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안전 모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키보드 사진 찍어서 무슨 버튼 누를지까지 다 안내돼 있네요. 컨트롤 알트 델리트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안전 모드를 켜서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 프로그램 실행해서 리부팅해라 이렇게 안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W님도 써주셨는데 그냥 디펜더 써도 좋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맥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맥이 안 위험한 게 아니라 맥에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승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쵸, 앱스토어에서 안 받거나 네. 뭐 허가되지 않은 허가되지 개발자 안 개발자가 되죠. 된 거는 못 쓰게 하잖아요. 그건 진짜 믿을 만한 데서 봐온 경우만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그치만 근데 그렇죠. 열잖아. 들어가서 안드로이드도 확인 사실 없이 안 돼요. 열기 이렇게 항상 하죠. 확인 없이 열기. 근데 적어도 이 시스템이 원래 맥에도 그 윈도우에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윈도우도 기본적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허가받지 않은 걸로 보긴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그거 뜰 거예요. 그 창 이제 어두워지면서 맞아. 가운데 팝업창 떠가지고 이거 꼭 실행할 거냐 그런 게 뜨기 항상 뜨면 때문에 항상 누르게 되죠.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안 뜨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간 게 사실 그거 처음 들어갈 때도 윈도우에서 이거 들어가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좀 많았던 것 같긴 왜요? 하거든요. 그 보안이 엄청 올라가는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충돌 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AS가 아니라 그 고객 센서는 아마 진짜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윈도우도. 같아요. 저도 지금 이스트 소프트 뭐 이게 자기들 회사 소개 자료가 있더라고요. PDF로 PPT로 보니까 알약 PC 버전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최신이 1200만 플러스로 해놨어요. 다운로드죠. 그러겠죠? 다운로드일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1200만 명이 선택한 이렇게 다운로드. 근데 이제 여기 추가로 알약 모바일 버전이 400만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상자 그 뭐죠? 고객들도 뭐 공공기관 기업 뭐 이런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럴 수 보고 있겠네요. 네. 이거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걸 봤어요.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지주회사 같은 거고 거기 이제 줌 인터넷을 뭐 이스트 소프트가 한 52% 가지고 있고 줌 인터넷 밑에 이제 투자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딥러닝을 이용한 특이한데 아무튼 그게 있고 또 이제 이스트 소프트 밑에 이스트 시큐리티라고 이 알약 회사가 있는데 의외로 지분이 81%고 나머지는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 이스트 게임즈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저 이거 계속 의심했는데 라운지라고 안경 파는 데가 있어요. 안경이요? 네, 저 판교에서 본 적 있거든요. AI 안경 맞춤 이렇게 해서 아. 저도 그 매장 한번 가봤는데 가면 이렇게 거울이 있고 이게 제품을 고르면 이렇게 거울 앞에 쓰면 그 안경이 이렇게 쓴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게 있는데 그 회사 지분은 60%를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하네요.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스트 소프트 상장 회사긴 하네요. 근데 이스트 시큐리티는 아니죠. 2024년 네. 상장 준비를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사태가 너무 커서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24년이면 다 잊혀지지 뭐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다 잊혀질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긴데 왠지 그 원래 SK 실더스인가? 그 SK의 인포섹인가? 뭐 그런 SK의 그 보안 관련 그 회사가 상장하려다가 취소했잖아요. 그런 애들 상장 막 성공하면 그때 이스트 시큐리티 같이 하면 이제 그렇죠. 이런 이슈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하다. 근데 또 잊혀지기도 하는데 뭐 제가 윈도우 안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이미 이번 사건 전까지는 제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없었던 그쵸. 거거든요. 네. 2020년까지도 제 알약의 기억은 이 사건이지 않을까. 음. 나는 사람들도 원래 이런 게 강렬히 딱 기억에 남지. 이 뒤에 복구하고 이런 거는 뭐 하고 아무래도 탈퇴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지우는 사용자들을 그런 거 하면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아무도 되게 긴장하고 있을 것 같긴 한. 그러네요. 여기 공지에도 주말에 다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아. 올라와 있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네. 동병상련. 짠하죠? 갑자기. 왜냐면 사무실 가기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 그러네. 아유. 그러니까 그럴 이게 수 있죠. 민감한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거 안 되는 거랑 다르게 다른 사람 컴퓨터 이제 막 이렇게 안 되게 해놨으면 막 소송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쵸. 공개형 버전이니까 그렇죠. 괜찮다고 해도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알약이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태 경험상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이제 알약을 뭐 까보거나 막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면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그러니까 알약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보통 그런 일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되게 취약하다, 뭐 문제 많다 이런 추가 리포트들도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번 기회에. 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라고 하면서 알패스는 이제 없나요? 제가 알패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밀번호 관련 네. 그것도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아, 그래요? 찾아봤는데 지금 알패스 한글로 치면 무슨 이상한 게 나와서 그렇죠. 저도 이게 뭐 그 일로스 그 이상한 거나. 뭐 뭔가 예전에 R 시리즈를 R 툴즈라고 묶어서 또 맞아요. 설치하고 R 막 툴즈. 그랬죠. RGB 시작이고. 네, RGB 시작이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알패스 서비스는 2018년에 종료했네요. 아, 그 이슈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나. 그러니까 알패스는 이제 아까 뭐죠? 그 알약보다 더 심각하죠. 만약에 이제 잘못되면 그런 리스크를 굳이 짊어질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종료 예정인 거 많이 있네요. 알패스, 알쇼핑, 알백, 알GIF, 알맵, 알쇼, 알서핑, 많았네요. 알C앨범, 알툴바 뭐 많이 했네요. 채팅창에서 썬님이 알툴스 지워버렸다고 오늘. 근데 확실히 그렇게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패키지형, 설치형 네. 소프트웨어 잘 나갈 때 알툴즈가 제일 잘 나갔던 것 그쵸. 같긴 해요. 엄청 유용한 툴도 많았고. 예. 지금 좀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약간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윈도우를 쓰면은 윈도우에서 무슨 압축파일이 지원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약간 RAR이나 막 LZF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풀려 기본적으로. 그러면 또 이제 그거를 받으려고 하면은 뭔가 정품을 쓰려고 하면 유료인가 무료인가 좀 헷갈리고 그때 이제 R집을 많이 썼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그래서 약간 R집 같은 게 R집, 뭐 빵집 막 이런 게 좀 뭔가 저는 한국에서만 유행했던. 빵집 썼고 할 건데. 저도 빵집. 윈도우가 잘못한 거죠. 집 파일도 안 풀어줘서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다 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맥은 기본 집이 되잖아요. 그냥 압축하면. 그러니까 맥 쓴 사람은 그냥 뭐 이걸 더 효율적으로 압축하니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제 윈도우는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내가 깔 거 막 더 효율적으로 막 7집 뭐 이런 걸로 할까 막 이런 고민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오픈 소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집이랑 이런 거 다 공개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 GNU 라이센스나 이런 거 때문에 뭔가 그런 라이센스 이슈로 못 갖다 쓴 거 아닐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근데 뜨면 맥은 갖다 쓴 맥은 거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죠. 아무튼 뭐 그걸 뭐 돈 내기 싫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윈도우는. 지금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윈도우에. 그렇긴 들어가 하죠. 있어요. 근데 RAR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것도 안 아직도? 돼서 네. 또 뭔가 찾아보고. RAR 하려면 그래도 결국 저도 빵집? 알툴즈 같은 거 찾아요. 빵집 같은 거 찾아요. 그래도 되게 힘든 게 2022년이잖아요. 그 지식이 2015년이나 뭐 그 2010년대 지식이야. 내가 찾는 거는. 그럼 뭐 없거나 되게 구리거나. 그런 거 검색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쓰지?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윈도우 쓸 때 동영상을 재생해야 되는데 옛날엔 뭐 KM 플레이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엔 동영상 플레이 뭐로 하지? 곰플레이어. 맞아. 플레이 곰플레이어도 이스트 건가요? 그거는 아닌가? 딴 데 거였죠. 아, 이스트 건 다른 데 아니고.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무슨 다른 회사였는데 거기도 약간 그런 게 몇 개가 있었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 맞아요. 콤플레이. 써님은 7집 쓰시나 봐요. 결국은 7집 쓰시나 봐요. 빵- 이승우님이 빵집 432 아 432 그 하나 플레이어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플레이어? 사삼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와 432 플레이어. 다 고인물 인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네요. 이렇게 자꾸 그런 거 인정하면 이제 MZ 세대가 안 된다니까요. 그 최승훈이 반디집 최고. 반디집도 좋아하는데. 반디집 있었죠. 반디집도 뭐 많지 않았어요? 반디집, 반디집도 좀 많이 썼어요. 반디캠 뭐도 같은 거. 반디캠도 맞아. 있었다. 반디캠도. 맞아. 막 그런 거 유행할 때 있었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음. 그리고 일본 사이트들은 그런 거 되게 오랫동안 유행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아직도 다운로드 사이트 이런 거 남아 있고. 그렇죠. 한국은 다 없어져. 한국은 네이버에서 그거 했었고 거기 없어지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설치형 그러네. 소프트웨어에 아. 대한 것들이. 네이버 소프트웨어 센터 같은. 네. 윈도우는 지금은 윈도우 스토어 같은 게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있는데 사실상 무의미하죠. 그래요? 아직도 사실상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앱스토어에 비하면. WS에 설치한 용도로만 쓰시지 않나요? 그것도 웃긴 것 같아. 거긴 또 거기다 집어넣어놨어. 거기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거기도 약간 히트앱이 나오면 인식이 퍼지려나요? 예. 윈도우예요? 네, 윈도우 스토어. 그래도 안 윈도우 그럴 것 스토어. 같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자체가 그걸 강제를 못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애플은 그렇죠. 진짜 강제를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따로 배포한 애들 막진 않지만 윈도우에서 그렇게 맥도 요즘 강제는 많이 안 하는데 윈도우는 자기들 것도 거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이트 가면 애플은 어떤 애플 사이트 가면 무조건 앱스토어 열어버리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갑자기 이쪽으로 좀 돌아갔어요. 그러게요. 왜 들어갔지? 왜 돌아갔지? 누가 손 들었나 보네요. 그런가? 제스처 인식이 돼서 그 손 들어보세요. 인스타 360 웹캠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안 보여서.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알패스 이야기 나온 김에 레스트 패스 털린 이야기도 레스트 패스는 뭔가 이름부터 레스트 왜요? 뭔가 뭐 마지막 쇼군 이런 느낌. 그래요? 역사의 끝을 장식할 것 같은 이름의.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원패스워드 같은 도구들을 많이 여기서 추천했었잖아요. 근데 그 도구 중에 하나인 건데 사실 그게 털려버리니까 조금 근데 뭐 정확히는 라스트 패스가 털린 게 아니라 라스트 패스의 코드가 털린 거 아니에요? 네, 소스 코드. 네 소스코드가 털렸죠. 기사로 보면 라스트 패스 직원 중 개발자인 것 같아요. 개발자 한 명이 이제 침입을 당했고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던 문서랑 소스 컴퓨터 털어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털어간 거고 이제 거기에 뭐 어떤 디테일까지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소스 코드랑 이건 다 가져갔고 라스트 패스 말로는 이제 서버에 들어왔던 건 없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간 흔적은 없다라고는 일단 발표된 상황인 거죠. 저 근데 이게 뭔가 개발자 계정에 털렸고 물론 이제 저희도 그렇구나 막 VPN이나 막 2중 3중으로 해놓으니까 서버에 못 들어갈 수 있지만 약간 찝찝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라스트 패스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털린 게 그렇죠. 지금 기사도 보면 2017년에 그 암호 유출 결함도 있었고 웹에서 애들은 다 서버에 저장해요. 기본적으로 원패스워드는 예전에 서버에 저장 안 하다가 서버에 지금 하지만 그리고 2019년도에도 웹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 이제 계정 암호를
훔칠 뭐 버그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약간 이게 신뢰도가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 한번 사실 2017년에 한 번 그랬을 때도 약간 전 찝찝했는데 원패스워드는 이런 사고가 많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브라우저 플러그인에 뭔가 취약점이 있다. 모든 앱들이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많이 고치려고는 하는데 그리고 원패스워드도 그 공개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원래는 로컬에만 저장하다가 그 클라우드에 저장되게 바꾸면서 우리는 절대 볼 수 없고 뭐 비밀번호 털려도 뭐 방법이 그러니까 비밀번호 까먹으면 뭐 방법이 없다 이런 걸 열심히 말하는데 라스트패스는 저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가끔 레스패스가 싸죠. 조금 더. 무료도 있어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레스패스 쓰던 분들은 이제 원패스워드 대신 라스트패스 쓰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게 신뢰가 좀 덜 가는. 근데 옛날에는 원패스워드 대안이 약간 무료가 라스트 패스였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와든이 전 비트와든 쓰진 않지만 비트와든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좋아져서 무료인데도 오픈소스고 무료인데도 사실 라스트 패스가 더 설 길이 좀 없어지지 좋아요, 않았나? 비트워든. 제가 직접 쓰지는 않는데 대부분 이거 많이 좋다고 추천하시는 것 같고 이게 아마 앱도 있을걸요? 이게 사용성이 별로 안 좋아서 사실 기능보다는 예전에는 그렇죠. 사용성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많이 뭐가요? 따라왔나 봐요. 비트워든. 비트워든도 근데 가격 플랜은 있는데요? 그래요? 저희 무료로 알고 있어요. 무료도 있어요. 무료도 네. 있는데 근데 패스워드 개수 제한 이런 건 없고 이제 프리미엄은 뭐 투팩터? 근데 비밀번호 관리하느니까 투팩터 필수일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원패스워드 신봉자이기 때문에 돈 내고 쓰시고요. 몇개 신봉하시는 거 많잖아요. 원패스워드, 베어 뭐. 뭐 근데 이제 원패스워드는 약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사실 저는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원패스워드에 내는 비용은 약간 현대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생존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뭐 강박적인 걸 수도 있는데 모든 비밀번호 달라야 된다. 라는 전제가 하나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매니저를 써야 되는데 그나마 원패스워드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궤적을 봤을 때 믿을만 하고 아까 CP님도 얘기했지만 원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패스워드랑 그 자기가 가진 그 조합 키 있잖아요. 시크릿 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패스워드에서 안 가지고 있고 걔네도 풀 수 없다는 게 핵심인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거를 내 로컬에서 조합했을 때만 이제 풀어서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전히 강력한 저도 뭐 자세히 몰라요. 근데 아마 그런 게 궁금하시면 화이트 페이퍼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화이트 페이퍼 공개해서 네네. 그런 것도 되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들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할 테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원패스워드는 서비스로서도 잘 발전해 온 것 같아서 저는 전 이제 아내한테도 좀 쓰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랑도 그 패밀리 써가지고 네네. 잘 쓰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그거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자리 잡은 서비스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암호학적으로 그게 이제 볼트 같은 파일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아마 지금도 구조는 비슷하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암호로 봐도 내가 이 키 모르면 걔네도 못 풀게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걸 풀 수가 없으니까. 그게 뚫리면 다 뚫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파일이 누가 훔쳐가도 못 열어보지만 약간 디지털에서는 이 훔쳐갔던 것 자체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이 파일이 어디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찝찝해서 저는 사실 지금도 사용성이 훨씬 좋긴 한데 회사에서도 쓰고 있고 근데 6까지는 파일을 로컬에 쓸 수 있었거든요. 드랍박스 같은. 네, 그래서 저는 드랍박스에 놓고 맞아요. 하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다 돼야 털리는 거죠. 내 컴퓨터가 일단 털려야 되고 내 패스워드가 털려야 돼.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두 가지가 털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설마 그거 털라고 누가 내 컴퓨터에 올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썼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바뀌어서 아마 돈을 벌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구독형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가니까 저도 아주 안심하고 쓰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모이면 모일수록 공격자들이 탐나는 저기만 털면 맞아요. 전 인류가 여기 다 있다. 이게 보물 창고다. 원피스를 향해 가자. 막 이런 거를 점점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그렇긴 해요. 그것도 맞고 저는 조금 어려운 게 요즘의 고민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금고 나누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쌓여만 가잖아요. 쌓여만 가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그냥 여기 털리면 다 털린 거 아닌가? 여기에 권한 어떻게든 획득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막을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금고를 나눠야긴 한데 쉽지 않아. 그런 거 많이 그렇죠. 생각이 들다. 그래도 뭐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드롭박스 저장할 때 내 컴퓨터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따지면 맥에 많은 분들이 5V를 안 켜잖아요. 그 말은 털리는 순간 그냥 외부에서 꽂아가지고 그거 데이터 그러니까 명확히 지정할 수 있어. 아싸님의 그 원패스워드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컴퓨터만 털어가면 돼. 서버를 복잡하게 털 필요 없어. 아싸님 컴퓨터 그냥 들고 튀면 돼. 네. 그리고 드롭박스가 과연 이제 더 안전할 거냐? 드롭박스는 용도 자체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리고 드롭박스는 기본적으로 동기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아싸님이 가진 폰만 갖고 털어도 거기 또 파일이 있고. 근데 그 정도로 내 거를 이렇게 하려면 네. 저를 방망이로 때려서 묶어놓고 해도 된다는 거죠. 아, 그쵸.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맞아. 털고 싶으면 그게 더 쌀 수도 있죠. 집에 가서 이걸 패스워드 한 거보다 묶어놓고 빌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네. 더 쌀 수도 있는데 확률로 생각하면 뭐 약간 그런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저도 또 이제 원패스 물론 라스패스나 비트 하든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원패스워드를 이미 쓰고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원패스워드는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얘네들은 여러 가지 가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래서 원패스워드에 보면 에어플레인 모드나 트래블 모드가 있어요. 트래블 모드. 트래블 모드를 켜면 이 디바이스에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가서 털려도 파일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관점이긴 할 텐데 전 여행할 때 안 켜긴 하는데 위험한 나라에 갈 때 트래블 모드를 켜라. 그럼 여기에 저장돼 있던 파일을 날리고 그때만 쓰게 하는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원패스워드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인가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가면 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시 계정을 공짜로 만들어서 가족들도 공짜로 쓰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몰라서 안 쓰는데 저희 44비트에도 글을 썼지만 안 쓰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인사이트라고 원패스워드 회사 관리자 페이지 가면 패밀리 계정을 누가 많이 안 쓰고 있는지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패밀리 계정 사용률이 한 10%네요. 이런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또 쓰라고. 권장하고 싶은 거야 걔네들은. 왜냐면 락인 되니까요. 그것도 그것도 있고 저는 추가적으로 제가 안전해봤자 내 가족이 털리면 또 우리 회사 또 털릴 수 있고 약간 그런 관점까지 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너무 상업적으로 생각해. 그쵸 너무 상업적으로. 전 되게 좋은 홍보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원패스워드가 발전하는 걸 보면 저도 처음에 클라우드 할 때 애들 클라우드를 해서 구독하려고 하나 그 생각을 했는데 트래블 모드나 이런 거 다양한 거 만드는 걸 보면 혹은 회사에서 그 사람 털렸을 때 거기 로컬에 지워버리거나 이런 걸 생각하면 확실히 더 발전하긴 했다. 클라우드로 가면서 물론 이제 근본적인 위험 요소는 있지만 해서 또 이제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특히 기업 거는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인사이트라고 원패스워드의 그 관리자 페이지 레포트를 가면 털린 거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재사용 비밀번호 물론 알지만 기업 관리자 입장에서도 어떤 근거에 재사용 비밀번호가 많은지 그리고 아까도 이제 연동하다 말았는데 어떤 이메일 도메인을 딱 넣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막 털려가지고 막 팔리고 막 공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체크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구성원 중에 이 이메일이 털린 애가 있으면 원패스가 리포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바꾸게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하라는 해서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클라우드 가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아, 그쵸. 아마 회사에서도 지금 저희도 예전에 그랬는데 한국에서만 살 때는 안전하잖아요. 사실 누가 이거 안 털어가잖아요. 근데 캐나다 그때 한 번 출장할 때 바로 유리창 깨고 차 유리창 깨고 맥북 갖고 튀었거든요. 누가요? 어떤 사람이 갖고 외국인. 튀었어요. 네. 저는 외국은 미국 보통 미국이 많이 그러는데 그렇죠.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보이면 거의 다 깨고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놓고 네. 이렇게 꼭 옷으로라도 덮어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모두가 그러면 옷이 있으면 나 같으면 깨고 가져갈 것 같은데 또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은 그래서 소지하라고 항상 아. 노트북 가방 같은 거는 항상 그래서 소지하고 꼭 다니고. 트렁크에 뒷좌석에 잘 맞아요. 안 넣고 트렁크에 트렁크에 넣고 넣으라고 놔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갔을 때 그렇게 트렁크에 넣으신 거 봤는데 아무튼 뭔가 확실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원패스워드 아까 그렇게 털렸을 때 원패스워드 여기 로컬에서 그 사람 기계 지울 수 있는 걸로 트래블 모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래서 뭐 물론 레스패스나 비트와든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약간 믿음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는 이제 계속 관리해 주는 것 같긴 한데 리유즈 패스워드 못 쓰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확실히 안 쓰는 것보단 낫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가족들 쓰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그 드랍박스의 마케팅 같은 획기적인 마케팅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엮여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회사를 보면 나가도 회사가 돈을 내고 가족들을 다 엮어서 그렇죠. 이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언젠간 퇴사할 거거든요. 누구나. 그러면 이거를 또 결제해야 돼 또. 그러니까 약간 효과로 생각하면 걔는 마케팅 목적인지 보안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둘 다 잡을 수 있는 게 맞죠. 옮겨가면 이 사람이 좀 직책이 있으면 우리도 원패스워드 써자고 할 거고 프로 써야 비즈니스 써야 돼. 그렇죠. 네, 왜냐면 맞아요. 우리 가족 써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중간의 목적으로 이상한데? 지금 회사를 설득할 거고 아니어도 이제 그냥 결제할까? 패밀리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확실히 원패스워드를 쓰는 게 원패스워드뿐만이 아니라 레스트패스나 비트와 등 걸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개발자나 이렇게 엔지니어나 비밀번호 생각이 있는 분들 열심히 하지만 그 웹분들 보면 진짜 비밀번호 다 똑같이 만들어요. 심지어 포스트잇에 진짜 많이 붙여요. 근데 원패스워드가 있으면은 본인들도 그걸 왜냐면 회사의 모든 걸 다 거기다 넣고 막 요즘에 OTP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라도 있으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똑같은 비밀번호를 하더라도 그렇죠. 여기에다 종이에는 안 적고 똑같은 비밀번호 하면 이제 보안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해서 레스패스가 털렸지만 쓰긴 해야 되는. 그렇죠. 매니저는 저도 클라우드가 경험이 걱정된 건 있지만 경험이 너무 좋아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회사에서 써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오래 썼지만 회사에서 쓰는 건 처음인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금고별로 따로 만들어서 이제 권한을 따로 예를 들어 뭐 개발자 엔지니어들은 더 좀 민감한 거에 접속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있던 대부분 회사는 이제 어느 회사나 공통 계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 패스워드가 있거나 맞아. 네. 그러면 공통 패스워드 또 가끔 누가 바꿔야 돼. 그럼 슬랙에 또 바꾼 사람 누군가요? 막 이렇게 찾아야 되고 아니면 시트가 있어. 그 시트에 패스워드가 다 적혀 있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 방법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취약해서 거기 있는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계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중요한 계정들도 거기 있거든요. 그럼 사실 원패스워드를 그 돈을 들이는 게 보안으로 보든 뭘로 보든 무조건 가치 있는 거. 이제 개인의 생존 비용이기도 하고 기업의 생존 비용이기도 하다. 근데 뭐 다른 얘기 다시 돌아와서 라스트패스로 그거가 좀 이해가 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알 사람은 다 아는 거라서 또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시피님도 얘기했었지만 원패스워드 패밀리도 안 쓰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저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원패스워드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패스워드 쓰면서 비밀번호 다 똑같이 저장해 놓으면 또 의미 없어요. 거기 생성 기능까지 같이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물론 뭐 시피님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OTP 쓰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거랑 결합했을 때 너무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건데 뭐 그걸 떠나서 라스트패스 같은 것도 이게 코드가 유출됐다는 의미를 같이 얘기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코드가 유출됐다는 거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 여기에 어떤 취약점을 찾아서 또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약간 그런 그렇죠. 컨텍스트로 예전에 우리 그 클리앙 얘기 때도 했지만 내 비밀번호가 클리앙이 털린 게 아니라도 딴 데가 털렸을 때 내가 똑같은 비밀번호가 털리면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공격을 100%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런 걸 이해하는 것처럼 이런 케이스에 뭐가 위험하지라고 했을 때 그 컨텍스트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요 소스 코드가 털린다는 게 소스 코드 보고 명확하게 취약점을 있을 수 찾으면 있죠. 그렇죠.
근데 조치도 힘들 거거든요 아마. 그거 털렸다고 해서 어디가 취약점인지 내가 알고 고칠 수 없잖아요 갑자기. 그럼 아직까지 뭐 그런 정보는 없긴 하지만 사실 개발자 개인 컴퓨터가 털린 건 좀 위험하긴 하죠. 예를 들어 시크릿 같은 게 그 왜냐면 개발하려면 필요하니까요. 저희도 다 그렇듯이 그쵸. 그 옆에 있을 수도 있으면 같이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다 EMV. 예, 다 DMVRC, AWS 시크릿 뭐 이렇게 쭉 DB 패스워드 막 이런 거 다 있으면 다 털어간 거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소스 코드 털린 게 뭐 별일 아니라고 하면 안 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난리 났던 거 있지 않았어요? 어디지? 디스코드였나? 거기도 한번 코드 소스 코드 다 한번 노출돼가지고 음. 계속 뭐 사람들이 올리고 막 분석하고 오지도 한번 분석하고 그랬걸요? 네. 그래서 디스코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디스코드가 그 난장 아닌가? 블록체인 뭐 들어가면 디스코드에 막 왠가 스팸 메시지 다 들어와요. 들어가자마자 막 DM으로 막 꼭 그 진짜 그 프로젝트 하는 사람인 것처럼 너한테만 팔게 하면서 막 그런 거 영향은 아니겠죠. API 관련. 그렇죠. 아마 뭐 그렇게 사고 당하고도 또 잘 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그리고 라스트 패스에서 원 패스워드로 결국 넘어오긴 했는데 얘기가 그러게. 저도 원 패스워드 쓰기 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막상 해보면 결국 가장 많이 유출되는 건 이렇게 해킹 아니어도 내가 입력할 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 패스워드를 쓰면 입력을 안 하잖아요. 복사 붙이기. 솔직히 화면 공유했을 때도 제가 로그인을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잠시만요. 이렇게 아니면 어디 가서 컴퍼스 가서 발표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입력하게 되고 막 이런 경우 있는데 이제 복사해서 붙이기로 하면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쵸 이제 입력하는 건 누가 CCTV나 뒤에서 보지는 못하는데 또 반대로 따지면 복붙이다 보니까 그래도 앱을 잘 써야 되는데 클립보드 다 캐치해가는 앱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폐 돈 안 되는 경우도 클립보드 앱 뭐 뒤에서 다른 앱 안드로이드 iOS도 마찬가지인데 클립보드가 생겼으니까 클립보드만 이렇게 가져가는 앱 몰래 만들어놔도 그러니까 겉에는 뭐 게임 앱인데 뒤에서 클립보드 가져가고 있으면 좀 위험하긴 하죠. 좀 위험하긴 하죠. 근데 되게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원 패스워드도 그런 거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내부 API에서 어떻게든 그걸 컨트롤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앱이 페이스트라는 앱이 있었거든요. 이거 누가 처음에 써서 제가 이거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비크라님? 서비크라님인가? 그 페이스트 앱이라고 페이스트의 히스토리 저장한 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복사할 때마다 거기다 다 남거든요. 근데 원 패스워드는 복사해도 거기 복사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 해도 거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식으로건 그 패스를 피해가는 형태로 하고 그리고 원 패스워드에서 복사한 거는 컴퓨터에서는 한 10초가 지나면은 맞죠. 사라지거든요. 패스워드가 지우죠 강제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컨트롤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CP가 말한 부분도 원패스워드 강제로 뭐 그거를 클립보드 못 가져가게 한다든지 저도 뭐 구조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클립보드의 어떤 단순히 클립보드가 한 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개를 다 나눠 쓸 수 있는데 그런 걸 공간을 잘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기본적으로는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게 100%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프로그램 돌아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컨트롤 C 누르는 그 패스를 통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몇 개 다른 아마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페이스트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써도 다 복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약간 그러니까 클립보드가 다르게 여기 댓글에 써주셨는데 토스 같은 데 들어갈 때 클립보드 긁어가서 무섭다고. 그쵸. 네. 저게 옛날에 내 비밀번호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개념이 그런 개념이 별로 없을 때 웹사이트 만들면 클립보드 기능 쓰려면 딴 데 사이트 다 있었는데 내가 구현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다 보안이라서 막 느낌에는 맘대로 여기 딱 하면 버튼 누르면 복사에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고 그쵸. 항상 문제 생기고 막 라이브러리 갖다 써도 또 막히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아이폰도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딱 가면 그 위에 복사. 네, 어디서 복사한 거 이렇게 딱 표시되고 이런 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명확히 지금도 그런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앱에서 나오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편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진짜 되게 무서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서비스에 비밀번호를 쓴다면 원패스워드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특정 앱들 예전에 트위터나 텀블러나 이런 앱은 보면
원패스워드 그 SDK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복구들을 안 해도 돼요. 로컬에 있는 그 아이폰에 원패스워드를 갖다 써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거든요. 원패스워드가 복구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투팩터까지 딱딱 입력해주고. 요즘엔 잘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오히려 피도도 그렇고 이제 노 패스워드 시대로 가버리는 그런 원패스워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패스워드 리스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원패스워드 쓸 때 복사 기능 많이 쓰니까 그럴 때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모바일은 아직 사용자 경험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네. 같아요. 확실히 저도 로그인하면 예전에 분명히 있는데 안 떠서 가서 또 복사해서 오고 그리고 약간 데스크탑 생각이 안 불편했는데 혼자 원패스 쓸 땐 괜찮은데 이제 회사 하니까 예를 들어 뭐 어디 가면 너무 많이 나와. 이거 중에 뭐지? 내 거가 뭐더라? 그리고 막 나는 내 걸로 로그인 하려고 그랬는데 자동으로 하면서 갑자기 회사 걸로 로그인 하려고 막 해서 다시 로그아웃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게 그런 게 좀 경험이 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 또 뭐 AWS 예전에 계정 따로 할 때는 지금이야 뭐 옥타에 뭐 통합돼서 편하지만 예전에 AWS 계정이 몇 개가 등록했었고 막 IAM이랑 내 거 찾을 수가 없어. 그렇죠. 아 그러네. 지금 최승우님이 토스 얘기해 주셔서 해보니까 실제로 클립보드에 뭔가 복사하고 더 들어가니까 바로 뜨기는 하네요. 뭐가 이게 아마 생각으로는 그 계좌번호 토스창. 복사해놓고 맞아요. 왔을 때 맞아요. 자동 네. 그건가 보네요. 그럴 것 같은데 계좌번호는 아무튼 뭐 이게 편하긴 한데 트레이드 오프겠죠? 카뱅도 되고 다 되는 걸로 알아요 그거. 그렇죠. 계좌번호. 끌 수 없나 이거 기능에? 네. 알려주는 건 애플이 좋은데. 은근 그런 거 안 해주더라고요. 저거 클립보드 공유를 그냥 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근데 저건 클립보드를 공유도 공유인데 바로 가져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한번 물어보고 가져가도 되는데 자동 가는 게 사실 편의성과 보안은 좀 트레이드 오프라서. 좀 바뀌어갈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워낙 패스워드를 아예 안 쓰는 추세로 가니까 기기에 뭐 그 생체 인증으로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있지만 계속 안 쳐도 되게 한다거나 막 이러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아웃사이더님 얘기하셨지만 잡아가서 이제 지문만 그렇죠. 찍으면 되잖아요. 페이스 아이디처럼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계속 안 쳐다보고 아닌가? 근데 지문 그냥 찍거나 그런 것 뭐. 같아요. 와이프도 요즘에 저한테 계속 얼굴에 막 핸드폰 가끔 그쵸. 들이밀어요. 막 컴퓨터 하고 있는데 그게 피도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성이 좋아졌는데 가족한테는 보안성이 약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얼굴은 그래도 좀 난데 지문은 맞아요. 솔직히 잘 때 아무 때나 한번 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어렵긴 하죠. 피도 위험하네. 그러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니까 이게 더 위험하다. 그냥 아무거나 안전할 수 있어요. 네. 암호는 또 그쵸. 알겠습니다. 그래서 OTP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OTP 쓸 수 있으면 쓰는 걸로. 그렇죠. 드라마. 저도 그냥 중요한 거면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러니까 털리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거. 나머지는 또 좀 귀찮아서. 좀 쓸데없는 얘기 해보면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키보드 샀어요. 뭐요? 터치 아이디 달린 키보드. 애플 거.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저도 집에는 그거 샀어요. 그래요? 그냥 편하니까 맥북 여기 갖다 뻗기 귀찮아서 그러니까. 근데 나온지 모르다가 샀는데 확실히 편하더라고. 여기서 바로 누르면 되니까. 이렇게 클램쉘 모드로 해놓으면 특히 저 덮어놓으면 이거 이게 맞아요. 짜증나. 근데 진짜 저는 편하더라고. 그 맥북 모듈만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걔만. 예. 그렇게 안 팔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런 트위터에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되게 비쌀 거라고. 비싸도 사겠다. 똑같이 20만 원. 요거 딱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똑같이 20만 원에 살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럴 수 있죠. 내 키보드는 따로 써야 되니까 해피해킹 써야 되니까. 아니, 저는 그걸로 그걸 하고 싶지 않거든요. 리얼포스나 해피해킹으로 하고 싶은데 이해했어요. 걔만 더 이렇게. 비싸게 팔아야 되겠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페이스 아이디를 하던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러게요. 맥북에는 페이스 아이디 안 해주네. 그나마 워치가 있어서 좀 난 것 같아요. 워치가 없었으면. 맞죠. 근데 그게 다 되진 않아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위험하다니까 뭔가 편한데. 아까 말한 대로 아싸님 이렇게 딴청 피우고 있을 때 뒤에서 몰래 컴퓨터 훔쳐가서 옆에서 열고 그쵸. 할 수 있어. 딴짓하고 있을 때
아, 애플 와치요? 예. 네, 아, 집에서는 괜찮은데 워치도 다가오면 풀림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럼 사무실 같은 데서는 잠그고 내가 음료수 가지고 와서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내 컴퓨터 풀리는 거죠. 워치는 아예 인증이 없는 거잖아요. 진동이 오긴 하는데 네, 진동이 와요. 예. 띠링 인증은 오죠. 없는데 네. 인증이 없어요. 뭐 푸는 액션이 없긴 한데 말라 맞나 보다. 아, 그렇죠. 알람 또 왔나 보다 그냥 그러지. 그거 조금 위험하긴 위험하더라고요. 다 키고 쓰잖아요. 그렇죠. 저도 키고 쓰긴 하는데 편해서. 근데 지문이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키보드 사니까 누르면 전원도 켜지거든. 클램쉘 모드 켜졌던 거. 맞아요. 네. 그게 무선이에요? 무선이죠. 그 무선인데도 똑같아요. 잘 돼요? 무선 블루투스. 예. 무선인데도 잘 돼요? 예. 신기하다. 근데 저 뭐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클램쉘 모드로 쓰면은 당연히 카메라도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되는 거죠? 마이크는 되죠. 마이크 돼요? 마이크는 옆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가? 마이크는 되고 카메라는 까맣게 나오고 아예 선택이 안 됐던가? 줌그 가끔 클램쉘 모드 처음 쓰는데 줌 하는데 갑자기 소리도 안 되고 다 안 돼가지고 당황했었던 적이 몇 번 있어. 소리 안 되는 건 아마 카메라를 못 잡고 막 줌이 딴애 잡아서. 딴 얘기였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할 얘기 하나 있으면 하나 더 해보고 마칠까요? 네. 원래 개발자들이 다 공감하는 그 테스트 푸시가 에어비앤비가 그 실수를 했다고 적어주셨네요. 아, 근데 이거는 뭐 깊은 얘기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잘못 보냈겠죠. 안드로이드 타겟팅해서. 저는 못 받았어요. 안드로이드가 아니라서 아이폰이랑 못 받았는데 이런 거 가끔씩 받는 것 같은데 앱 많이 깔려 있으면 돌아가면 한 명씩 오죠. 예전에는 확실히 이런 게 많았는데 아마 저희도 실수한 적이 있었던 걸로. 우리 내부에는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것 같고 내부용 알파 앱에는 네. 잘 막아지지가 않나 봐요. 잘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히 막기가 조금 실제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테스트라고 써진 글씨를 막으면 안 되나? 아 괜찮은데요? 아마 여기도 후속 조치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테스트라고 된 거 막는다. 그냥 에피소드 그냥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약간 이런 느낌. 그거 알림 오잖아요. 막 이런 거.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이런 실수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기사에 더버지 기사에도 마지막에 버거킹도 지난주에 1,000명이 넘는 고객들한테 이메일 실수로 보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뭐 사실 이런 실수 자체는 위험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거는 이게 다 조각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 푸시를 받았어, 빡쳤어. 근데 그걸로 고소할 것도 아니고 이게 뭐 100만 명한테 갔다고 해서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위험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가 민감한 데이터 막 개인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푸시가 나갔어. 아 그럼 이제 난리 나는 아니 거잖아요. 뭐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잘못 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거 좀 민감하다. 테스트 메시지 보낼 때는 항상 진짜 테스트 메시지 보내야 돼. 테스트 정도는 뭐. 똑같은 메시지 리얼에 나갈 거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이게 있죠. 만약에 에어비앤비 테스트가 아니라 다른 거였어, 민감한 거였어. 쿠폰. 50% 50% 쿠폰. 아 그렇죠. 그런 거였으면 이제 뭐 그쵸, 난리 날 수 있겠죠. 개인정보. 상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테스트 데브라는 메시지 왔는데 개발자 놓고 이렇게 하다가 테스트 데브 보내고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지? 옆에 와 있어. 가야 되는데 가야 돼. 띠링 막 이러고. 근데 트위터에서도 보면 요즘에 이런 실수 보이면 개발자들 다 그냥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워낙 많으니까 다들 겪어봤고. 그렇죠. 처음엔 놀랐는데 이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이 iOS 프라이버시 얘기도 보고 싶긴 한데. 하시죠. 네. 거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게 한 2주 8월 10일 날 처음 글 올라왔으니까 이제 한 달 거의 다 돼가네요. 네, 이 사람이 이제 패스트렌? 아마 이거 iOS 빌드하는 패스트레인, 네, 패스트레인 iOS 그거 빌드. 하는 데인데 그 사람 파운더인데, 그러니까 이넷 브라우저 있잖아요. iOS나 이런 데서 페이스북에서 링크 누르면 사파리로 안 열리고 이넷 브라우저 열리고 네. 대부분의 앱이 그렇게 동작을 하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이넷 브라우저에 코드 심어서 거기서 뭐 하는지 다 관찰한다. 원래는 이제 사이트에 심어줘야 되잖아요. 픽셀이나 이런 거 심어줘야 추적하는데, 이넷 브라우저는 저 그런 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모바일 개발자가 아니라서 거기다 이제 PCM.js 같은 걸 해서 뭘 누르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거를 다 긁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처음 리포팅을 했고 이게 해커뉴스도 올라가면서 막 퍼졌어요. 막 퍼지니까 이 사람이 신나서 인앱브라우저닷컴이란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내부 구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얘들아 페이스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이 링크를 페이스북에 포스팅에 올리고 내가 눌러보면 인앱브라우저 열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표시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냥 웹사이트에서 열면 이제 그냥 노란색인가 그걸로 이제 뭐 문제 없어라고 이렇게 뜨고 인앱브라우저 열면 무슨 코드가 삽입되고 너의 뭘 추적할 뭐 클릭을 추적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뭐 100% 추적은 못하겠지만 얘가 찾아낸 거를 이렇게 쫙 보여줘요. 리스트를 보여주고 이거를 해서 이제 그거를 쓰라는 거고 그러니까 디폴트 이 사람 마지막 가이드는 인앱 브라우저 쓰지 마. 디폴트 브라우저로 가. 근데 이제 그래서 막 리스트 목록도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뭐 틱톡은 뭐 심고 안 심 어딘 뭐 안 심고 트위터는 안 심고 뭐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기본 브라우저를 열기 같은 옵션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되는 앱이 뭐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아, 그거 안 되는 옵션도 앱도 없고 있어요? 그런가 봐요. 또 오. 어떤 앱은 인앱 브라우저 아예 없어 기본으로 열려 뭐 이런 거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게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iOS 10인가부터 무슨 기능을 iOS에 넣으면서 인앱 브라우저에 이제 개발 앱이 뭘 코드를 심을 수 있게 되면서 이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또 무슨 SF 뷰 뭔가 그 컨트롤을 만들면서 이걸 쓰면 이거는 절대 안 써라고 해서 앱별로 또 뭘로 구현했나 이것도 다 이렇게 정리해 놔가지고 올렸는데 네 저희 뭐 보안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 꽤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네. 그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네. iOS 이분의 의지가 아니라 iOS 그 업데이트 되자마자 그걸 찾아가지고 사용자를 추적하겠어라는 그렇죠. 그 의지가 그것만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돈이 되니까 예전에 브랜치라는 브랜치인가 뭐 그런 서비스도 있던데 외국 구글에 인수됐는데 그 쿠키 없이 사용자를 추적하기도 하고 IP나 이런 정보를 받아서 근데 이제 정보가 점점 줄어드니까 사실 사용자를 많이 추적하려고 이게 코드를 갖다 집어넣은 것 같긴 한데 이거에는 이런 시도는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구글 아나리틱스나 이런 애들은 좀 다르긴 한데 내가 넣은 건데 애들은 거의 중간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이게 들어간 꽤 오래됐어요. iOS 제 개발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두 번째 이제 SF 뭐 사파리 브라우저라고 내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브라우저. 근데 그게 이제 쓰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외부 컨텐츠용으로 열면 사실 깔끔하긴 한데 제어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저희 뭐 내부적으로 웹뷰 쓸 때는 브릿지 통신도 하고 뭔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SF 사파리 브라우저는 그런 거가 많이 거의 안 됐던 걸로 알아요. 그냥 진짜 브라우저 외부 거 띄우는 용으로는 아예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안전하긴 한데 또 사용성에서도 모르겠네요. 사용성에 뭐 추가될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인앱 브라우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이제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브릿지도 걸고 뭐 집어넣고 추적도 하고 하면 좋은데 얘들은 아마 IP 가져오고 쿠키 가져오는 거에 썼을 것 같아. 저 코드 넣어가지고. 기도 하고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 그냥 음모론은 애플이 추적 막은 다음에 페북하고 인스타그램한테는 너무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기로서라도 어떻게든 추적해 보려고 맞아요. 사용자는 누군지 알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할 필요가 없었죠. 애플이 그 정보 명확하게 주니까 아이디를. 그렇죠. 예. 그리고 페이스북 안에서 추적한 게 훨씬 좋은데 맞지. 굳이라고 했는데 그게 막히니까 뭔가 더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닐까 같은. 사실 페북은 막 매출이 떨어질 정도잖아요. 막 네, 이것 때문에. 이분은 참고로 이분은 이제 패스트레인이라고 iOS 자동 빌드하는 루비로 만들었어요. 루비로 만든 거에서 진짜 그 빌드 자동화를 좀 코드로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크래시틱스라고 예전에 iOS 크래시 추적하는 사이트인가 그쪽에 인수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브런치에 인수됐는데 아무튼 인수됐는데 그 회사가 다시 트위터에 인수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다시 트위터에서 나와서 다시 구글에 인수됐어요. 그러네. 지금은 구글 거네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패스트레인 서비스나 그렇게 여러 번 네, 인수되면 패스트레인. 돈 더 버나? 패스트레인은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예요. 아. 지금도 오픈 소스인 걸로 알아요. 패스트레인 자체는. 그러니까 걔 인수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 딱히 뭐 한 건 없었는데 패스트레인이 원래 iOS만 지원하다가 안드로이드 됐을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선 잘 안 썼을 것 같은데 패스트레인 그걸 쓰면 우리도 이제 지금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비트라이즈라고 뭐 CI 돌려주는 네이티브용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구축한 게 있거든요. 패스트레인 비슷하게. 근데 그거 안 쓰고 패스트레인으로 구축하면 CI를 막 바꿀 수 있어요. 이쪽 썼다가 저쪽 썼다 할 수 있어. 그렇죠. 패스트레인은 오픈 소스고 막 그거 보면 빌드가 끝나면 뭐 버전을 올리고 뭐 슬랙을 보내고 이런 거 다 패스트레인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약간 전에 패스트레인은 아니고 일렉트론으로 만든 걸 맥OS 앱으로 배포하려고 하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그 사인하고 뭐 맞아요. 이게 문서를 아무리 봐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안 되고 막 그때 내가 아는 iOS 개발자 누구 있지? 그 사람들이 보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이런 생각하다 했는데 그 다음 회사에서는 모바일 CI 설정해 주는데 패스트레인이 있어서 CLI 몇 번 딱 하니까 바로 그냥 배포가 맞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그 정도 생각. 걔가 막 인증서가 애플 쪽이 복잡한데 엄청 복잡해요. 상상외로 복잡한데 애가 사실 웹사이트 다 파싱한 거예요. 와. 파싱 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갖다 채워넣고 거기다 인증서를 업로드하고 컴퓨터를 새로 받으면 그 집 또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 새로 받고 이걸 다운 받아서 앱 아이디를 넣고 다시 올려서 받고 이걸 해놓은 다음에 여기 안전한 데 저장해놓고 그 기덥에 올려버려요.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죠. 기덥에 올려버려요 그 인증서. 그 대신 다른 컴퓨터에서 쉽게 하고 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이분 보니까. 실제로 iOS에 쓰시는 분들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패스트레인. 그래서 이분도 아마 iOS만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보통 iOS 개발자들 분들이 루비를 알았죠. 그제 루비를 몰랐어요? 보통 관심 없으니까. 루비를 굳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요 루비로 돼 있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도 있지 않았을까? 이분이 약간 iOS 특화돼서 iOS만 한 거 아닐까?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게. 안드로이드도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았을까. 안드로이드도 뭐 써있긴 하네요. 사이트에는. 근데 이분 깃허브 가니까 깃허브 소개가 웃기네요. 프로페셔널 iOS 코드 사이닝 이슈 리졸버. 이게 자기 소개예요. 안드로이드 안 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안 할 것 같아. 그거 쓸만합니다. 그거 쓸만해요. 진짜 수많은 iOS 개발자의 그 고통을 덜어줬기 때문에. 얼마나 빡쳤으면 그걸 만들었을까. 네. 여기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근데 트위터 소개는 뭐 그렇게 안 돼 있긴 하네요. 트위터에는 자기 거 만들고 있다고. 시큐리티 리서처라고 써 있네요. 바꾼 건가 최근에 이거 하고 나서? 그쪽으로 좀 갔나 보네. 아니면 원래 그런 걸 하셨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하다가 아닌가? 아니 최근에 그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래는 그쪽이 아니었던 걸로 하니까. 그것도 원래 그쪽 관심 있다가 인증서가 너무 짜나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 네. 재밌는 사람이네. 저는 오히려 저걸 보고 그 생각을 했는데 저런 걸 할 수가 있었구나. 인증서야? 아니요 그 추적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에서만 해도 저희도 내부적인 거 막 구글 어널틱스 받고 막 복잡하잖아요. 막 각 팀에 구현하라고 해야 되고 페이지 이거 왔다 갔다 했는지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그러면 각 팀들이 일일이 넣을 필요 없이 우리 인앱이니까 우리 안에 우리 거 웹뷰는 모바일에서 넣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웹뷰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이티브의 많은 부분이 웹이니까 그럼 그냥 네이티브에서 넣어주면 굳이 개발자들이 일일이 구현 안 해서 그래도 되겠네요. 그건. 물론 이제 넣는 게 제일 깔끔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막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막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이슈화 되면서 요거는 이제. 근데 저건 이제 외부 컨텐츠 띄우는 페이스북으로 치면 그거용이고 내부용은 사실 이게 네이티브인지 웹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 거 페이지에 우리 페이지에 이해했습니다. 우리 페이지도 웹을 점점 많이 쓰니까. 네. 그거는 아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추적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왜냐면 어차피 네이티브에선 네이티브로 데이터 쏟는 그 로직이 있어요. 포맷이. 근데 여기에 웹뷰가 많이 들어가면서 좀 웹뷰는 웹뷰대로 따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넣어가지고 브릿지로 네이티브한테 보내주면 네이티브가 단일하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웹뷰 개발자를
할 필요 없죠. 뭐 보내긴 보내지만 그걸 네이티브한테 보낸 다음에 네이티브가 보낼 수도 있고 뭔가 그게 아닌가? 그렇게 쓰기 헷갈리네. 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뭐 이쪽이 앱이 제어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버전이 바뀌면서 그걸 바꿔도 옛날 버전은 옛날 얘가 제어하니까 웹뷰랑 통신할 거고 얘는 또 새 규격으로 통신할 거잖아요. 자기가 주입한 거랑 통신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똑똑한데 이상한데 써서 그런 거. 그렇게 쓰라고 만들었는데 이상한 데 써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아,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